비상사태의 시작은 단 하나의 숫자였습니다. 1300억 엔 투입 완료. 그리고 일본은 확신하며 실행했습니다. 미쉐린 셰프를 배치했습니다. VR 후지산을 세웠습니다. 47억 엔의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한국의 시스템이 조용히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광고비 영원. 보이지 않는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개막 후 SNS 언급량이 공개됐습니다. 한국 6,800만 건, 일본 290만 건. 프랑스가 한국을 벤치마킹하겠다고 선언하자 일본 관계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우리가 아니라 한국입니까? 일본 외교전략연구원이 남긴 보고서 첫 줄입니다. 결국 1,300억 엔이 만든 빈 좌석을 지나 78억 원으로 세계 관심을 통째로 가져간 나라. 정신 차리고 보니 승리자는 한국이었습니다.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한국 화이팅! 이라고 응원해주세요. 많은 힘이 됩니다. 저는 아라입니다. 일본 외교전략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죠. 새벽 6시에 울린 전화벨 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진동 1번, 2번. 세 번째 진동이 울릴 때쯤 저는 이미 잠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이시가미 선임님, 급한 상황입니다. 상황실 담당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어요. 숨소리도 거칠었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밀라노의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두웠어요. IOC 마케팅 위원들이 한국관을 비공식 방문한다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IOC 위원들이요? 한국관을요? 저는 어제 받은 보고서를 떠올렸어요. 일본은 1,300억 엔을 투입했고 한국은 겨우 78억 원이라는 내용이었죠. 그 차이가 무려 160배가 넘습니다. 확실한 정보입니까? 네, 프랑스 측 관계자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저는 재킷을 집어들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단순 루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우리 재팬하우스는 미쉐린 삼성 셰프를 초빙했고 최첨단 VR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한국이 아무리 선전한다 해도 우리를 넘을 순 없다고 확신했어요. 호텔을 나선 제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택시를 타고 행사장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밀라노의 새벽거리는 고요했죠. 가로등 불빛이 도로를 따라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장에서 300m쯤 떨어진 지점에서 택시가 멈췄어요. 이 이상은 못 갑니다. 차가 막혀서요. 기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벽인데 차가 막힌다고요? 저는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봤죠. 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줄. 한국관 앞에서 시작된 줄이 도로를 따라 굽이굽이 이어져 있었어요. 새벽인데도 사람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손에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샌드위치를 먹으며 대기하고 있었죠.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줄 속에는 선수복을 입은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목에 카메라를 걸고 있는 기자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외교관 배지를 단 사람들까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외교부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카와무라 준이었어요. 그는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줄 한가운데 서 있었죠. 준 씨?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라 선임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제가 물어봐야죠. 왜 여기 계신 겁니까? 준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발열 도시락이라는 게 정말 있는지요? 발열 도시락.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냉철하던 그의 모습과는 달랐죠. 저는 줄의 끝을 따라 걸었습니다. 100m, 200m.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에 찬 표정이었죠.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고 있었고 누군가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 행사 흥행이 아니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지난 3개월간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1,300억 엔이라는 예산, 인류 셰프들, 최첨단 시설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한국관 앞에 줄을 서 있는 걸까요?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6시 30분. 공식 개장 시간은 9시였어요. 아직 2시간 30분이나 남았는데 이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한국관 입구 쪽에서 직원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대기 중인 사람들에게 작은 종이컵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따뜻한 차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를 받아든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대기조차 경험으로 만들고 있어.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무릎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가 아니었어요. 전략이었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전략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본부에 보고해야 했죠. 하지만 제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오늘은 보고서 한 줄로 끝날 날이 아니라는 걸. 역사의 방향이 바뀌는 날이 될 거라는 걸. 저는 먼저 우리 재팬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히노키 나무 향이었죠. 천장에서 내려오는 은은한 조명이 입구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모노를 입은 직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완벽한 자세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죠. 1층 로비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벽면에는 우키요의 그림들이 전시돼 있었고 중앙에는 이케바나 작품이 놓여 있었어요. 모든 것이 세심하게 배치돼 있었죠. 1300억 엔이 어디에 쓰였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없었어요. 넓은 로비의 관람객은 고작 5명 뿐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아침 9시 15분. 공식 개장 후 15분이 지난 시간이었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저는 직원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어요. 누군가는 입구 쪽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손목시계를 자꾸 확인하고 있었죠. 미쉐린 체험관은 어떻습니까? 제가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예약이 절반 정도 차 있습니다. 절반.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어요. 미쉐린 삼성 셰프가 직접 요리하는 체험인데 절반밖에 안 찼다니요. 예약 시스템을 오픈했을 때는 일주일 만에 다 찰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3층 VR 체험존으로 갔어요. 후지산을 가상으로 등반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최첨단 장비를 갖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10대의 VR 기기 중 겨우 3대만 사용되고 있었죠. 저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한국관이 보였어요. 입구 앞에는 여전히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하우스는 어떻습니까? 저는 운영팀장에게 물었어요. 그쪽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조금 나은 편이죠. 저는 프랑스 하우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 건물에서 100m쯤 떨어진 곳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샹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운영 책임자 마리용을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파리 문화원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베테랑이었죠. 알아, 오랜만이네요. 그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도 밝지만은 않았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예상보다 저조합니다. 우리도 고민이 많아요. 마리용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지금 우리 팀에서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 중입니다.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한국 모델을요? 프랑스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세요, 이 데이터를. 한국관 방문자 수가 이미 10,000명을 넘었어요. 우리는 겨우 1200명이고요. 일본은 마리용이 말을 멈췄습니다. 제 얼굴을 살피는 눈빛이었죠. 800명입니다. 저는 그녀 대신 말을 끝냈어요. 목소리가 잠겨 나왔습니다. 한국이 뭘 다르게 하고 있습니까? 체험이에요. 그들은 보여주지 않아요. 직접 만지고 먹고 느끼게 하죠. 그리고 대기 시간조차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마리용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왜 우리가 아니라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마리용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알아,
화가 난 건 이해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뭔가 다른 걸 하고 있어요. 저는 돌아서서 프랑스 하우스를 나왔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자존심이 구겨지는 느낌이었죠. 우리는 1,300억 엔을 썼습니다. 최고의 셰프를, 최고의 기술을, 최고의 디자인을 투입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한국관으로 가는 걸까요? 저는 다시 제 펜하우스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40개의 좌석 중 18개만 차 있었죠. 절반이 채 안 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일본 기자가 저를 알아봤어요. 이시가미 선임님, 상황이 좋지 않네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곧 나아질 겁니다. 저는 애써 침착한 척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기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임님, 솔직해지세요.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관 앞줄이 1km를 넘었어요. 1km. 그 숫자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100m, 200m. 가까워질수록 소음이 커졌죠. 사람들의 웃음소리, 대화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 그리고 줄이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더 길어진 줄. 저는 줄의 끝을 찾아 걷기 시작했어요. 300m, 500m. 끝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지루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워 보였죠. 줄 중간중간에 작은 부스들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간식을 나눠주는 부스였어요. 호두과자, 약과 같은 것들이었죠. 사람들은 대기하면서 간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신기하네요. 기다리는 게 지루하지 않아요. 캐나다 국기가 그려진 재킷을 입은 여성이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QR코드로 대기 시간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제 차례까지 40분 남았대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SNS를 검색했어요. 한국관 관련 게시물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6,800만 건. 언급량이 6,8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잘못 본 게 아니었죠. 개최국 이탈리아 공식 채널보다 3배나 높은 수치였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게시물들을 스크롤했어요. 각국 언어로 된 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관 발열 도시락 미쳤음 물만 부으면 뜨거운 밥이 나와요 이거. 진짜 선수촌보다 나은데요? 댓글도 폭발적이었어요. 모두가 경험을 공유하고 추천하고 감탄하고 있었죠. 저는 줄을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700m, 900m. 그리고 드디어 줄의 끝에 도착했어요. 1.5km. 줄의 길이가 정확히 1.5km였습니다. 여기가 끝입니까? 제가 마지막 사람에게 물었어요. 노르웨이 스키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젊은 남성이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줄 서시면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불평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1시간이나 기다리는데 괜찮습니까? 물론이죠. 친구들이 다 추천했거든요. 꼭 가봐야 한대요. 저는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기대에 차 있었어요. 1시간을 기다려서라도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이 보였죠. 줄 옆에 서 있던 한국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태극 마크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대기 중이신가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아니요, 그냥 둘러보는 중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혹시 필요하시면 이거 드릴게요. 그는 작은 종이컵에 담긴 차를 건넸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얼떨결에 차를 받았습니다. 옥수수 수염차였어요.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쳤죠. 저희 한국관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직원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줄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은 평화로웠습니다. 짜증내는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죠.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대기조차 콘텐츠로 만들었어.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들을 줄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대기 시간 자체를 하나의 경험으로 설계한 겁니다.
간식을 나눠주고 차를 제공하고 QR코드로 실시간 정보를 주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1.5km에 달하는 줄. 그 속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 모든 게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핀란드 국기를 든 중년 남성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한국관이 저쪽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딸아이가 꼭 가보래서요. 인스타그램에서 봤대요. 그는 밝게 웃으며 줄 끝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무릎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광고비 제로. 한국은 광고비를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스스로 홍보하게 만들었죠. 경험을 콘텐츠로, 콘텐츠를 입소문으로. 저는 제 펜하우스를 돌아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우리 건물은 조용했어요. 화려하지만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죠. 이건 전략이야.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거라고. 예산도, 기술도, 명성도 모두 우리가 앞서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1.5km의 침묵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죠. 저는 용기를 내서 한국관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줄을 서지 않고 관계자 출입구로 들어갔어요. 직원에게 명함을 보여주자 그는 친절하게 안내해줬죠. 환영합니다. 편하게 둘러보세요. 입구를 지나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소음이 아니었어요. 활기였습니다. 1층 홀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혼잡하지 않았죠. 동선이 명확하게 표시돼 있었고 각 부스마다 적절한 간격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웰컴 투 코리어 하우스. 자동 음성 안내가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제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가 왔죠. 한국관 전용 앱이 감지되었습니다. 설치하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이다가 설치 버튼을 눌렀어요. 앱이 실행되자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관 내부 구조도였어요. 각 부스의 위치와 대기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AI 피부 분석 마이너스 대기 5분. 발열 도시락 체험 마이너스 대기 15분. K-팝 댄스 체험 마이너스 대기 10분. 그리고 언어 선택 메뉴가 떴습니다. 일본어를 선택하자 모든 안내가 일본어로 바뀌었어요. 문화별 맞춤 동선을 제시합니다. 일본 방문객께는 다음 코스를 추천합니다. 화면에 추천 경로가 표시됐죠. 저는 그 경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부스는 AI 피부 분석이었어요. 작은 기기 앞에 얼굴을 대자 즉시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피부 타입 분석 중. 건성 피부입니다.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한국 화장품 추천 목록이 떴어요. 하지만 구매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보만 제공할 뿐이었죠. 샘플을 받아가시겠습니까? 직원이 작은 파우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스킨케어 샘플들이 들어있었어요. 무료입니까? 네, 체험하신 모든 분께 드립니다. 저는 파우치를 받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은 신기한 표정으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죠. 다음 부스로 이동했습니다. 발열 도시락 체험관이었어요. 여기는 줄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이니까요. 직원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흰색 플라스틱 용기였어요. 이게 발열 도시락입니다. 사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는 용기 아래쪽 부분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지글지글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화학 반응으로 열이 발생합니다. 15분 후면 뜨거운 밥을 드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전기도 불도 필요 없이 물만으로 밥을 데운다니. 선수촌 식중독 이슈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이걸 찾고 계세요. 직원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유니폼이 눈에 들어왔어요. 핀란드 크로스컨트리 국가대표팀이었습니다. 5명의 선수들이 발열 도시락 앞에 줄을 서 있었죠. 정말 안전한 겁니까? 핀란드 선수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네, 한국 식약처 인증을 받았습니다. 국제위생 기준도 모두 통과했고요. 선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체험을 시작했어요. 15분 후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와, 진짜 뜨겁네요. 선수들은 놀라워하며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쓰게 했습니다. 광고하지 않았어요. 경험하게 했죠. 세 번째 부스로 이동했습니다. K-팝 댄스 체험관이었어요. 대형 스크린 앞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음악에 맞춰 동작을 따라하면 화면에 점수가 표시됐어요. 캐나다 아이스하키 선수로 보이는 대형 남성이 어설프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웃고 있었어요. 그도 환하게 웃으며 춤을 이어갔죠. 재미있습니까? 제가 옆에서 지켜보던 프랑스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저도 방금 했는데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준대요. 무료로요. 그녀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방금 전 자신이 춤추는 영상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보내려고요. 다들 부러워할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준다. 무료로. 그럼 그 영상은 SNS에 올라갈 겁니다. 친구들에게 공유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한국관을 방문하고 싶어 하겠죠. 광고비 0원. 바이럴은 저절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관을 천천히 걸으며 모든 부스를 관찰했어요. 각 부스마다 체험이 있었고 체험 후에는 반드시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가 제공됐습니다. 사진, 영상, 샘플, 쿠폰. 모든 것이 방문객을 홍보대사로 만드는 장치였어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식 체험관이 있었어요. 김치 담그기, 떡 만들기, 비빔밥 만들기. 각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직접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셰프가 아니라 자신이 직전요. 맛있어요. 독일 선수로 보이는 여성이 자신이 만든 비빔밥을 먹으며 엄지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메모했습니다. 한국은 보여주지 않는다. 쓰게 한다. 경험하게 한다. 그리고 스스로 전파하게 한다. 재팬하우스와의 차이가 명확했어요. 우리는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참여시켰죠. 우리는 감상하게 했습니다. 한국은 만들게 했어요. 우리는 수동적 관람을 유도했습니다. 한국은 능동적 경험을 제공했죠. 저는 출구로 향하며 마지막 부스를 지나쳤습니다. 한국관 방문 인증샷 이벤트. 사진을 찍어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준다는 안내였어요. 사람들은 줄을 서서 인증샷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출구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이건 돈의 싸움이 아니었어. 전략의 차이였습니다. 철학의 차이였어요. 한국관을 나서는데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어요. 라면 냄새였죠. 저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국관 야외 부스에서 즉석 요리 코너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라면, 만두, 떡볶이, 김치찌개까지 실시간으로 조리되는 모습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투명한 주방이었어요. 셰프들이 능숙하게 면을 삶고 만두를 찌고 떡볶이를 볶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앞에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줄 속에서 익숙한 유니폼들이 보였습니다. 핀란드 크로스컨트리 팀이었어요. 아침에 발열 도시락 부스에서 봤던 그 선수들이었죠. 그들은 지금 라면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왜 선수촌 식당을 안 가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금발의 여자 선수가 돌아봤습니다. 식중독 소동 들으셨죠? 저희는 안전한 게 최우선이에요. 여기가 더 믿을만해요. 그녀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개최국 이탈리아가 준비한 선수촌 식당 대신 한국관 야외 부스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맛도 좋아요. 어제 먹어봤는데 정말 훌륭했어요. 다른 남자 선수가 거들었습니다. 저는 재팬하우스를 떠올렸어요. 우리도 라멘 부스가 있었습니다. 미쉐린 셰프가 직접 만드는 정통 라멘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한국 라면 앞에 서 있었어요. 라면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접근성. 우리 라멘은 예약제였습니다. 1인당 3만 엔이었죠. 고급스럽고 격식 있는 식사였어요. 하지만 한국 라면은 달랐습니다. 예약 필요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었어요. 가격도 5,000원.
부담 없는 가격이었죠. 그리고 과정이 보였습니다. 투명한 주방에서 조리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됐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라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면을 넣고 스프를 넣고 야채를 넣고 과정 자체가 콘텐츠였어요. 다음 분. 직원이 밝게 외쳤습니다. 핀란드 선수들이 앞으로 나갔어요. 어떤 라면으로 드릴까요? 매운맛, 순한맛, 치즈맛이 있습니다. 매운맛 주세요. 선수들은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3분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이 나왔어요. 젓가락을 들고 면을 먹는 순간 그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사진 찍어야겠다.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라면 사진이 찍혔어요. 그리고 즉시 SNS에 올라갔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일본의 자존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라멘의 종주국이에요. 전 세계에 라멘을 퍼뜨렸죠. 미쉐린 스타를 받은 라멘집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은 한국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한 그릇 드릴까요? 한국관 직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직원은 이미 메뉴판을 내밀고 있었죠. 무료 시식 이벤트 중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무료. 저는 메뉴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그럼 순한 맛으로요. 3분 후 제 앞에 라면이 놓였습니다. 빨간 국물, 노란 면, 파와 계란이 올라가 있었어요. 김이 피어올랐죠.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면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놀랐습니다. 맛있었어요. 진심으로 맛있었습니다. 깊은 맛이었어요. 단순하지만 중독적이었죠.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얼얼하면서도 감칠맛이 났어요. 저는 계속 먹었습니다. 면을 먹고 국물을 마시고 그리고 깨달았죠. 이게 경쟁력이구나.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고급스럽지 않아도 돼요. 진심이 담겨 있으면 됐죠. 사람들은 격식을 원하지 않았어요. 편안함을 원했습니다.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음식을 원했죠. 저는 그릇을 비웠습니다.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그리고 젓가락을 내려놓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수치심이었습니다. 1,300억 엔을 쓰고도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요. 한국은 78억 원으로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죠. 여기 더 안전해요. 옆 테이블에서 이탈리아 선수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수촌 식당은 불안해서요. 여기는 조리 과정을 다 보여주잖아요. 투명성. 그것도 전략이었어요. 보여주면 신뢰가 생깁니다. 숨기면 의심이 생기죠. 한국은 모든 걸 보여줬어요. 조리 과정도 재료도 위생 관리도. 그래서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릇을 반납하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직원은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한 그릇의 라면이 외교를 이겼습니다. 음식이 전략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졌다는 걸. 완전히 철저하게.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켰어요. 손이 떨렸죠. 데이터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본부에 보고해야 했어요. 화면에 엑셀 시트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재팬 하우스 방문객 수 800명. 코리아 하우스 방문객 수만 2,000명.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잘못 입력한 게 아니었어요. 15배 차이였습니다. 1인당 운영비를 계산했어요. 재팬하우스 1,300억 엔 나누기 800명 1인당 180만 원. 코리아 하우스 78억 원 나누기 12,000명 1인당 6,500원. 저는 계산기를 2번, 3번 다시 눌렀습니다. 틀림없었어요. 효율이 277배 차이 났습니다. 광고비 항목을 입력했어요. 재팬하우스 47억 엔. 코리아 하우스 0원.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멈췄습니다. 제로. 한국은 광고비를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대신 사람들이 스스로 홍보했죠. SNS 언급량을 비교했습니다. 재팬하우스 290만 건.
코리아 하우스 6,800만 건. 23배 차이.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어요.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죠. 이건 돈의 싸움이 아니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돈을 썼어요. 엄청난 돈을. 최고의 셰프, 최고의 기술, 최고의 디자인. 모든 게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걸 했어요. 사람을 봤죠.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사람이 편한 게 뭔지, 사람이 공유하고 싶은 게 뭔지. 그걸 고민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카와무라 국장이었습니다. 이시가미 상황 보고 좀 해주게. 예, 국장님. 저는 준비한 자료를 열었습니다. 현재 재팬하우스 방문객 수는 800명입니다. 코리아 하우스는 12,000명이고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계속하게. 1인당 운영 효율은 277배 차이가 납니다. 광고비는 우리가 47억엔을 썼고 한국은 제로입니다. 제로라고? 네, 바이럴 마케팅으로 자연 확산됐습니다. 다시 침묵. 긴 침묵이었어요. 이시가미. 예. 솔직하게 말해주게. 우리가 이길 수 있나?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네. 보고서 정리해서 보내주게. 예, 국장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밀라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노트북으로 돌아와 보고서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국가관 운영 현황 분석. 그리고 부제를 달았죠. 코리아 하우스 성공 요인 및 재팬 하우스 개선 방안.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의 차이입니다. 철학의 차이입니다. 재팬 하우스는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는 참여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감상을 유도했습니다. 그들은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수동적 관람객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능동적 홍보대사를 만들었습니다. 문장을 쓸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직시해야 했죠. 핵심은 효율입니다. 1인당 운영비 277배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전략 설계의 근본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눈을 감았어요. 277.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180만 원을 들여 한 사람을 만족시켰어요. 한국은 6,500원으로 한 사람을 감동시켰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은 10명에게 말했습니다. 10명은 또 100명에게 말했어요.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저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작성했어요. 권고 사항 즉시 운영 방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코리아 하우스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체험형 프로그램을 긴급 도입하며 바이럴 콘텐츠 생산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이미 늦었다는 걸. 판은 이미 기울었습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죠. 277배. 그 차이는 돈으로 메울 수 없었어요. 시간으로도 노력으로도. 왜냐하면 그건 철학의 문제였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재팬하우스 근처 카페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만 응시하다 잠깐 눈을 쉬려고 창밖을 내다봤죠. 그때 봤습니다. 한국관 뒷문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일본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었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5명의 선수들이 각자 흰색 박스를 들고 있었어요. 발열 도시락이었죠. 일장기가 선명하게 보이는 유니폼을 입고 그들은 한국관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카페를 나와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실례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선수들이 멈춰 섰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 선수 한 명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재팬하우스 식당은 이용하지 않으십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수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선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더 편해요. 선수촌 식당은 불안하고 재팬하우스는 너무 격식이 있어서요. 그냥 편하게 밥 먹고 싶을 때는 여기가 좋습니다. 편하게.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리고 안전해요. 조리 과정을 다 보여주니까요. 다른 선수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선수들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몸을 기댔어요.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우리 선수들조차 한국관을 선택했어요. 패배가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카와무라 국장이었죠. 이시가미, 급한 회의가 있네. 지금 당장 대사관으로 올 수 있나? 예, 바로 가겠습니다. 30분 후, 저는 대사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와무라 국장, 외교부 차관, 그리고 몇 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상황을 정리하겠네.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코리아 하우스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네. 이건 단순한 홍보 실패가 아니야. 국가 이미지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지.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이시가미 선임, 분석 결과를 말해주게. 예.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현재 방문객 수는 20배 차이입니다. 효율은 277배 차이고요. SNS 확산력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원인이 뭔가? 전략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우리는 보여주기에 집중했고 한국은 참여시키기에 집중했습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회 가능한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이미 대세가 기울었습니다. IOC 관계자들도 한국 모델에 주목하고 있고 각국 외교관들도 벤치마킹을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차관의 질문에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뭐라고? 한국 모델을 배워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들의 전략을 연구해야 합니다. 카와무라 국장이 제 어깨를 쳤어요. 자네, 정신 차리게. 우리가 한국한테 배운다고. 국장님.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때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시가미 선임 말이 맞네. 자존심 세워봤자 국익에 도움 안 돼. 한국 측의 비공식 접촉을 시도해보게. 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틀 후 한국 외교부 조현 장관과의 비공식 면담이 성사됐어요. 밀라노 시내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조현 장관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온화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이시가미 선임. 그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일본은 우리의 중요한 이웃이잖아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한국 모델이 우수합니다. 우리가 졌어요. 조현 장관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비웃는 미소가 아니었어요. 이시가미 선임, 이건 승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경쟁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적은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려고 고민했죠. 그게 전부입니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일본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공동 연구를 제안합니다. 차기 국제 행사 때는 함께 모델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긴 후에도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품격. 그것이 진정한 승리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저는 IOC 본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었죠. 차기 국제 스포츠 행사 국가관 운영 가이드라인 논의. 초대받은 사람은 각국 외교 담당자들이었어요. 저도 일본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주요 국가들이 다 모였죠. 그리고 맨 앞에 조현 장관이 서 있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IOC 마케팅 위원장이 입을 열었어요.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코리아 하우스가 보여준 모델은 획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차기 국제 행사의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표준. 그 단어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조현 장관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조현 장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화면에 프레젠테이션이 떴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공유하고 싶은 건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코리아 하우스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참여형 경험. 둘째, 투명한 운영. 셋째, 자발적 확산 구조. 화면에 데이터들이 나타났습니다. 방문객만 5,000명, SNS 언급 7,200만 건, 광고비 제로. 숫자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녀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방문객 만족도 98%, 재방문 의향 95%. 회의실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우리는 이 모델을 독점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가와 공유하고 싶습니다. 함께 발전시키고 싶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국제 행사는 경쟁이 아니라 교류의 장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시작됐어요.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예산이 적었는데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까? 돈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투자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고민했어요. 화려함이 아니라 진정성을요. 독일 대표가 물었어요. 광고비 없이 어떻게 확산시켰습니까? 콘텐츠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콘텐츠를 만들게 했죠. 우리는 그냥 좋은 경험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일본도 이 모델을 배울 수 있을까요? 조현 장관은 저를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일본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기술력과 전통이 결합되면 더 좋은 모델이 나올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조현 장관에게 다가갔어요. 장관님, 감사합니다. 뭐가요? 비웃지 않아 주셔서요. 손을 내밀어 주셔서요. 조현 장관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시가미 선임, 우리는 이웃입니다. 함께 성장해야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제목을 바꿨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그리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금메달수가 아니라 마음을 얻은 나라가 승자다. 창밖을 봤어요. 밀라노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한국관이 보였어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표준이 바뀌었어. 78억 원이 1,300억 엔을 이겼어요. 아니,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죠. 돈이 아니라 전략으로.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보여주기가 아니라 공유하기로. 대한민국이 세계의 표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웠어요. 진정한 승리는 혼자 정상에 서는 게 아니라는 걸. 함께 올라갈 손을 내미는 거라는 걸.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배우기 시작한다. 겸손하게, 진지하게.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배움을 시작하는. 그것이 진정한 성장의 첫걸음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밀라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새로운 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